안녕하세요. 한교안의 싱크탱크 용산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용산 포럼은 매달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귀한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12월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세미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아주 귀한 분 모셨습니다. 네, 북한 인권시민연합 고문이시고요. NEAR 재단 부 이사장이신 신갑수 전 주일 대사님 모시고요. 혼돈의 포스트 탈냉전 시대 한국 외교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모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앞으로 좀 당겨주세요. 그걸 좀 앞으로 당겨주시라. 선배 만나서 내거 땡겨. 앉아서 그러도 해야지. 저들 한 소리.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신갑수입니다. 사실 금요일 오후 다 바쁘신 시간인데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친구 모임을 한 달에 2번씩 가지신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초대해 주신 황교안 전 총리님 또 대표도 역임하셨습니다만 감사드리고 또 준비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대는 상당히 시대의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잘 아시다시피 1990년대 초에 소련이 망하면서 냉전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탈냉전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일종의 유일한 패권 국가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시니어 부시, 즉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부터 이제 소련이 망하면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클린턴 대통령 8년, 그 다음에 아들 부시 대통령 8년,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8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4년,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4년 해서 거의 한 30년 지나온 겁니다. 근데 그 지나오는 과정에서 중국이 아주 빠른 속도로 부상을 했죠. 2000년에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순위가 6위였습니다. 10년 사이에 중국이 일본을 따라잡고 세계 2위가 됐습니다. 그게 2010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한 14년이 지났습니다만 중국의 GDP가 일본의 GDP의 4.5배입니다. 그만큼 중국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고 그 성장한 중국은 굉장히 공세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국의 이 힘은 하강하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이제 점차 잃어가는, 그게 바로 2020년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혼돈을 여기에서 이제 제가 혼돈이란 말을 취한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포스트 탈냉전 시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 패권 국가로서 국제 질서를 리드하던 시대, 거기에 따른 모든 부담을 걸머지던 시대, 그게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미중 격돌의 지정학적인 대결이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 국가군,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뭐 이런 나라들이 되겠죠. 대결 속에 제3극인 글로벌 사우스라고 그래서 이제 신흥 국가와 개발도상 국가들이 제3극으로서 그러니까 양극 시대가 이제 냉전 시대였다면 단극 시대가 탈냉전 시대고 포스트 탈냉전 시대는 3극에서 다극의 그런 복잡한 질서로 가다 보니까 혼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해서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외교는 어떻게 가야 하나 하는 바에 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을 주된 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럼 아까 말씀드린 포스트 탈렌저 시대라는 게 뭐냐라는 걸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 혼돈의 포스트 탈렌저 시대의 질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탈냉전 시대의 질서가 어떤 식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가를 좀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그 핵심은 바로 미중 대립과 경쟁입니다. 그것이 가장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제까지 겪어왔던 동아시아 질서와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 점을 세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리고 그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국의 생존 방정식은 어떻게 되나 하는 식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트 탈냉전 시대 지금 초입입니다. 이 초입의 가장 큰 특징은 복합 대전환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국제 정치 기반이 되는 국제 사회의 사회 경제적 여건이 커다란 대변화가 중첩이 되면서 복합적으로 다양한 변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하나고 그 다음에는 국제 정치적으로도 큰 변환이 일어나고 있는 이 두 개가 겹쳐서 엄청난 폴리크라이시스 다양한 위기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점차 이 국제 질서를 변동성이 굉장히 높고 불안정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아주 초불확실성의 세계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국제경제 사회적인 변화를 보면 첫 번째 큰 메가 체인지는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AI를 필두로 하는 퀀텀 컴퓨팅이라든지 5G, 6G의 통신혁명이라든지 로봇 드론이라는 자동화 오토메이션 디바이스 장치들이죠. 이런 것들이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그것이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사회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지금 모릅니다. 2030년 가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60%까지도 없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변혁이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지금 추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구 문제입니다. 지금 아프리카를 빼고 인구가 다 줄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래서 이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인구 절벽 문제는 이게 천천히 터지는 시한폭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피크 차이나라고 그러니까 중국이 정점에 도달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논거로 삼고 있는 거가 바로 인구 문제입니다. 중국의 인구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산업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시작했고요. 우리는 2010년대 후반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두 번째 메가 체인지고요. 세 번째는 기후 위기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탄소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배출된 이 온실가스, 이산화탄소가 가장 큰 메탄이라든지 한 7, 8개 됩니다. 그 가스들이 지구를 따뜻하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약 산업혁명 기준으로
한 3도 그 부근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구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종의 이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2100년까지 1.5도를 억제하자. 그게 안 되면 2도까지는 최소한, 그러니까 최소한 2도까지는 산업혁명 기준 지구의 온도 상승을 억제해야 된다. 라는 게 지금 2015년에 채택된 파리 협정의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최근에는 이제 그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콥 29이라고 해서 29차 기후변화 해박 당사국 회의가 열렸습니다만 이게 복잡합니다. 이 기후변화에 대응은 복잡한 게 선후진국 간의 이해가 다르고 그다음에 이 도서국가와 또 그냥 일반 육지국가, 대륙국가하고도 또 다르고 이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게 바로 에너지 문제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 에너지를 줄여야 합니다. 근데 탄소 에너지라는 게 석탄, 석유, 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정학에도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왜? 중동 국가들의 힘이라는 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석탄, 석유, 가스 자원인데 그걸 줄이게 되면 자기들의 경제도 타격을 입고 자기들의 국제적인 영향력도 타격을 입죠. 그러니까 이거를 줄이는 또 변환하는 작업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대개 2050년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이 2060년 뭐 인도는 2070년이 될까 말까 탄소 중립입니다. 한마디로 탄소를 더 이상 배출하지 않는 그 시점까지 에너지 전환을 해야지 됩니다. 근데 녹색 에너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능한 건 신재생 에너지 아니면 원자력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기후 문제는 바로 에너지 문제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파장을 몰고 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팬데믹입니다. 코로나19. 이번 미국 대선 결과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결국은 경제였고 그 경제의 원인은 뭐였냐?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에 의해서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을 무제한 풀었고 그게 이제 양적 확대잖아요. 돈을 무제한 풀었고 그 푼 돈이 어디로 갑니까? 다 물가로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서 고금리를 했고 고금리를 하니까 미국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자기들 집 사고 모기지 해가지고 사고 그 렌트를 냈는데 렌트값이 확 뛴 겁니다. 그리고 물가는 고금리로 해서 이제 잡았지만 이미 코로나19 때부터 한 1, 2년 풀린 물가는 이미 올라간 거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서민들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가 선거가 70여 개국의 세계 인구의 절반이 참여한 민주주의의 해인데 전부 집권 여당이 다 불리하게 패했습니다. 왜냐? 경제. 그 경제의 원인은 뭐냐? 그 팬데믹이에요. 따져보면. 그래서 이 팬데믹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군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미국에서 유행하던 독감을 유럽으로 날른 겁니다. 그게 5천만 명을 희생했습니다. 전 세계. 그리고 그때 받은 타격이 결국은 2차 세계대전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계기가 된 거죠. 그만큼 팬데믹이라는 건 무섭고 이 팬데믹은 환경이 나빠지면 원래 이 인수 공통의 바이러스가 아니라 원래 동물 바이러스가 인수 공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들, 그러니까 박쥐라든지 뭐 이런 동물들 속에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한테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그게 인간 사이로 많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변이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치명도가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는 잡혔지만 또 다른 팬데믹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네 가지의 이 상황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국제사회를 굉장히 많은 심대한 변화를 주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국제정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중 간의 전략 대결이 가속화되고 미국은 유일 초강대국이 아니라 중국의 도전을 받고 있고 러시아는 유럽을 우크라이나 침략을 통해서 유럽을 자기 옛날에 구소련 제국을 부활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북한은 이미 핵무장을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부분응선까지 갔습니다. 지금 북러 관계가 강화되면서 제일 우려하는 것은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이 러시아로부터 북한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 사실 한국은 아무것도 없고 인재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사람, 인적 자원밖에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건 바로 자유주의 국제 질서 덕분입니다. 한미동맹 덕분이고 한미동맹으로 안보를 잡고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통해서 시장과 기술과 자본을 얻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되냐? 이제 더 이상 국제 경찰을 노릇하기 싫다. 고립주의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트럼프주의입니다. 그러면서 두 개의 전쟁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고 작년 10월에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만큼 국제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이 포스트 탈냉전 시대의 특징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초불확실성입니다. 하이퍼 언서턴티의 시대입니다. 확실한 것은 불확실한 것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아무것도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중요한 게 뭐냐? 탄력성, 리질리언스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라도 거기에 상황에 맞게끔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초연결성의 삶입니다. 지역, 분야, 영역 간에 상당히 깊은 연결로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사회가 된 겁니다. 아주 복잡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아주 불안정합니다. 초불안정의 시대입니다. 변화가 아주 굉장히 빠르게 가속화되고 국제체제는 더 불안정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유연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변동성이 있습니다. 언제 뭐가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는 거죠. 그만큼 변동이 심한 사회가 바로 포스트 탈냉전 시대입니다. 그러한 변동성 속에 다양한 위기가 우리를 엄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일종의 승수 효과를 부여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러한 포스트 탈냉전 시대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우선 첫 번째가 국제사회가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선진국, 보통 북이라고 그럽니다. 또는 글로벌 웨스트 or 글로벌 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유럽, 일본이 정체되고 있어요. 경제가. 미국부터 살펴보면 미국은 이미 산업자본주의에서 탈피해서 금융자본주의로 갔습니다. 이 금융자본주의는 상당히 이게 문제가 많은 게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바로 미국식 금융자본주의가 파생상품을 뻥튀기 하면서 거품을 키웠다가 그게 터진 겁니다. 그게 2008년 세계 금융위기입니다. 그만큼 미국이 이 세계 금융위기를 회복하는데
2010년대 중반까지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코로나19가 2019년 말에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 타격을 받는 거죠. 미국은 쌍둥이 적자를 가지고 있어요.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 무역 적자는 말도 못하게 많죠. 그리고 이 재정 적자도 약 34조 달러입니다. 지금 미국이 대개 27조 GDP니까 얼마만큼 100%를 넘어섰죠. 그리고 미국 예산의 13%는 빚 갚는 데 씁니다. 예산 목적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더 하죠. 일본은 260%니까. 그래서 거의 한 25%를 빚 갚는 데 씁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재정을 통제하고 건전 재정을 가야 하는 이유가 미국과 일본이 아주 좋은 사례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산층이 지금 양극화에 의해서 부자와 빈자 간의 격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의 경제가 지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미국 전체 지표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1인당 GDP 또 이 취약층의 그걸 보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가 양극화되니까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전에는 상당히 어떤 정치적인 타협이나 이런 걸 했는데 요즘은 그냥 공화당은 공화당끼리, 민주당끼리 따로따로 살아요. 그만큼 이 다스리기 어려워지는 사회가 됩니다. 파편화되고 이러니까. 그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인 도전은 늘어나는. 유럽 비슷한 상황인데 유럽은 미국보다 훨씬 더 못합니다. 2000년에요. 유럽 EU의 GDP가 미국보다 컸습니다. 그리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났을 때 같았어요. 지금은요 미국이 훨씬 많습니다. EU보다. 그 왜 그러냐? EU는 큰 플랫폼 기업이 없어요. 대기업이.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엑스라든지 메타, 페이스북 이런 큰 게 없어요. 유럽은 그런 거에 관한 전쟁이 나라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아요. 사이즈가 작으면 규모의 경제가 없어서 플랫폼 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 경제가 지금 헤매고 있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에너지 값이 올라간 것도 원인이 있지만 그런 아주 근본적으로 산업 체제 면에서의 차이가 있는 거죠. 유럽은요 EU로 통합이 되어 있지만 남북 동서 간의 격차가 큽니다. 동과 남이 못 살고 서와 북이 잘 삽니다. 네. 난민 문제, 북아프리카, 리비아 망했죠. 시리아 이번에 이제 넘어갔지만 시리아에서만 간 난민도 1000만이 넘습니다. 다 유럽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게 엄청난 유럽의 사회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브렉시트. 영국이 EU 뛰쳐나왔죠. 왜 뛰쳐나온지 아세요? 그게 유럽은 쉥겐 조약이라고 그래가지고 EU 멤버들 사이에서는 그냥 국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동부의 임금 싼 폴란드, 루메니아, 불가리아 노동자들이 영국에 들어가서 영국 노동시장을 교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못 살겠다고 그 이후부터 이제 나온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영국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EU라는 막대한 시장으로부터 분리된 거니까요. 에너지 문제. 우크라이나 저가 되면서 러시아 제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스 석유값이 하늘 높이 치솟았죠. 그리고 다하 이제 제3국에서 그걸 들어와야 하니까 그리고 독일은 원전 탈원전 해가지고 원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프랑스에서 생산한 원자력을 프랑스는 원전이 전체 전기 생산량의 60%입니다. 대강.
거기서 생산한 거 수입해서 씁니다. 그거 얼마나 위선이에요. 지네 땅에서는 원자력 안 하고 또 프랑스에서 한 거 수입해서 쓰는 그것처럼 위선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독일은 사실 유럽 경제 엔진입니다. 독일 경제가 약해지면 유럽 경제 전체가 약해지는데, 지금 독일 경제가 아주 에너지로 우선 타격받았고, 전기 자동차에서 중국한테 밀려가지고 타격받았고, 뭐 여러 면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IT에서 뒤처졌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독일 경제를 괴롭히고, 이번에 결국은 숄츠가 이끄는 3인당 연립정권이 붕괴됐죠. 내년 2월에 총선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민당 쪽, 우파, 보수 쪽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유럽에 지금 병약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독일만 그런 게 아니라 프랑스도 그래요. 지금 프랑스도 지금 이 집권 여당이 총리가 이 불신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총리를 또 다시 뽑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고, 그게 결국은 뭐냐면 프랑스 경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집권 여당은 좀 재정 통제를 해야겠다는 거고, 나머지 이 오른쪽 극우나 왼쪽 극자는 그거 안 된다 해갖고 막 도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유럽을 이끄는 건 독일과 프랑스인데, 독일과 프랑스가 이렇게 침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러시아의 위협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국방태세는 형편없습니다. 지금 포탄을 생산하지 못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포탄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그게 지금 유럽의 현실입니다. 또 한측인 일본은 어떠냐? 잃어버린 30년. 디플레이션이 30년간 계속이 되면서 일본 경제는 지금 상당히 타격을 받았고, 아베 정부 이후에 소위 세계의 화살을 통한 일본 경제 진작 체계에 의해서 조금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이너스 금리에서 제로 금리에다가 금년 초에 0.25% 이자를 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일본 경제가 어려운지 상상을 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경제 사이가 침체됐고, 아베 총리 등장하기 전에는 7년에 7번 총리가 뽑혔어요. 총리 임기가 사실은 4년이 돼야 하는데 1년밖에 못 되는 거예요. 예산이 통과 안 돼요. 왜? 참여연하고 중의연하고 한쪽이 다 이렇게, 그걸 일본 말은 뇌지뢰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는 다수당, 하나는 소수당.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보수 우경하면서 강한 일본을 요구하는 거죠. 그걸 얻고 나타난 게 아베 총리예요. 그러면서 그런 강한 일본을 추구하려다 보니까 역사 수정주의, 2차 세계대전 때 그 전전 일본을 미화하는, 그리고 그거를 커버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강해진 거죠. 네. 그리고 헌법 제9조에 따른 집단 자위권의 행사에 대한 9조 2항에 보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를 2015년에 해석 개헌을 통해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해석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일본 보수의 염원은 뭐냐? 집단 자위권을 보통 국가와 같이, 다른 국가와 같이 완전하게 행사하는 걸 보통 국가라고 합니다. 그 보통 국가의 꿈을 이루는 게 보수의 염원입니다. 그게 현재 일본의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다 지금 괴로운 그런 상황이죠. 반면에 신흥국가 개도국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브릭스, 중국이 이제 주도가 돼서
했습니다만 인도, 러시아, 브라질, 남아공 플러스 5개국입니다. 저기 4개국인데 잘못됐습니다. 원래 6개국이 가입이 통과됐는데 아르헨티나의 멜리니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그 사람이 우파예요. 그래서 안 들어오겠다 해서 안 들어갔어요. 그 사람은 좀 친미거든요. 그러니까 브릭스에 안 들어갔고 지금 5개국이 이란, UAE, 에티오피아, 이집트,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5개 나라가 들어와서 11개 나라가 지금 확대된 브릭스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남부 북조 현상이 있습니다. 남은 글로벌 사우스고 북은 선진국들입니다. G7을 비롯한 선진국. 지금 보면 이 신흥국과 개도국은 성장률이 보통 4~5%씩 됩니다. 근데 선진국은 잘 아시다시피 2% 넘으면 잘하는. 그러니까 미국이 한 3~4% 최근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선진국이. 그다음에 이제 터키, 사우디, 인도, 베트남, 멕시코, 콜롬비아는 이런 신흥 국가들, 리저널 파워들이 자꾸 이렇게 부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물론 부채가 많아요. 그게 이제 좀 발목을 잡고 있고 에너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에너지가 이제 석탄, 석유, 가스가 이제 그걸 수요가 줄지 않았습니까? 소비가 줄으니까 그런 자원을 가진 국가들은 어렵죠. 그리고 일반 개도국의 경우에도 그거를 이 가스로 전환하면 돈이 더 들고 신재생 에너지 하면 그것도 많이 들고 원자력은 꿈도 못 꾸고 그래서 그 에너지 전환에 따른 부담이 큰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신흥 개도국들이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행사하지 못했던 발언권을 늘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브릭스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은행도 만들었어요. 약 1,000억 불을 들여서 뉴 디벨롭먼트 뱅크라고 해가지고 이 브릭스와 개도국들 간의 어떤 협력 사업을 하는 그러한 은행도 만들고 기금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한 1,000억 불 들여서 기금을 만들어 놓고 IMF처럼 돈을 꿔주는 겁니다. 그런 걸 하고 다만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도 지정학적으로 이 멤버 간의 이해가 충돌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인도, 중로는 뭐 지금 굉장히 뭐 제한 없는 우호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지정학적으로는 서로 이 경계를 하고 있는 그게 러중 관계고 또 중인 간은 뭐 북형 분쟁 무력 충돌까지 있었던 사이고 정치 체제도 보면은 중국,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가 내지는 권위주의 국가고 인도, 브라질, 남아공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다르고 그래서 G7처럼 G7은 그 지향하는 가치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결속력이 G7은 강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혼돈과 무질서가 막 만연한 가운데 다중연합 현상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인도 같은 나라는 미국하고도 저 코드를 통해서 연결이 돼 있고 러시아의 석유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수입해가지고 가공해가지고 유럽에다 되팔아 먹습니다. 중국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합을 이렇게 아까 제가 세 개의 극이 있다고 했는데 다른 극들하고 겹쳐서 동맹도 맺고 파트너십도 맺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혼돈 무질서를 아마 그런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무카라고 해갖고 무인은 볼러틸리티라고 그러고 유동성입니다. 변동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U는 uncertainty, 불확실성, C는 complexity, 복잡성, A는 ambiguity, 모호성.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묘사하는 말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결국 상대적으로 쇠퇴하니까 중국이 부상하고 러시아가 도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하고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이제 미국 국익 우선의 고립주의 정책을 취하겠다 하니까 소위 어떤 이 세계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G0라고도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것은 패권국의 신흥국이 도전을 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전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 해서 펠로폰네소 전쟁사를 쓴 투키디데스의 그 저걸 빌려서 그런 경우, 즉 패권 국가와 도전 국가 간의 관계가 정리되는 게 평화적으로 되는 것보다 전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갖고 하버드 대학 쪽에 그 앨리슨 교수가 16개를 1500년 이후에 케이스 스터디를 했더니 4개는 평화적으로 12개는 전쟁으로 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하는데 미중 관계 또는 미러 관계가 저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킨들버그 함정은 뭐냐? 패권 국가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제 공공재를 제공해 줘야지 됩니다. 근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패권은 가지고 싶지만 패권에 따른 책무는 이행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킨들버그 함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예를 들면 예멘에서 포항 선박을 공격하니까 지금 이집트가 망한 거죠. 왜? 수에즈 운하가 포항 선박이 없어서 통행세를 못 받아요. 전부 희망봉 돌아서 열흘간 더 걸려서 유럽에 갑니다. 그건 옛날 같았으면 미국하고 소련하고 어떤 미국하고 중국하고 예멘을 확실하게 혼내줘서 그질 못하게 하죠. 지금은 안 되는 거죠. 힘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새로운 국제 체제가 등장할 때까지는 불안정한 표류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2030년대 최소한 중반까지 그런 현상이 계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충적 다국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미국의 유일한 단국 체제가 분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압도적 우위는 사라졌지만 미국의 우위 자체는 적어도 금세기 중반 내지는 금세기 전체 기간 동안 계속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미국은 1880년대 초반에 영국을 따라잡고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그 뒤에 축적한 게 한 150년 세계 1위를 한 겁니다. 여전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GDP를 따질 때 그거는 플로우의 개념입니다. 즉 매년 바뀌는 거죠. 그게 매해 벌어서 쓰고 남는 그거를 축적한 게 부입니다. 그게 스탁입니다. 그러니까 내셔널 웰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은 아직도 거리가 먼 거죠. 중국은 1978년 개혁 개방해가지고 뭐 연 10% 성장했지만 쌓인 게 별로 없죠.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권 전환의 리드 타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미국이 영국 따라잡은 게 1880년대 중반인데 실제 패권을 가져온 건 1945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사 중국의 GDP가 미국 GDP를 넘어서더라도 미국의 패권을 누르고 중국이 패권을 완전하게 얻었다라고 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과학, 기술 등 분야별로 다양한 이 미국 우위의 중층적 다국화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3분지기 아까 말씀드렸죠. 세계 서구, 미국, 유럽, 일본, 그다음에 교란의 주 권위주의 국가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그다음에 글로벌 사우스, 개도국, 신흥국을 요 세 개의 어떤 진영 간의 이 서로의 다툼이겠죠. 그게 당분간 계속될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강대국 경쟁이 이제 나오고 그러면서 불안정이 증대되면서 이 강대국과 강대국이 막 부닥치는 단층대에서
이러한 주요 국가들 간에 각축이 벌어지고 우크라이나 침공은 바로 이러한 각축장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유럽 전후 질서가 붕괴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국과의 전략 경쟁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중국의 이 상승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수정주의 세력으로 보고 견제에 집중을 하고 있고, 유럽은 나토를 강화해서 유럽이 대충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중동은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직접 군사 개입은 안 하고 이 필요한 때만 아주 쇼타임 그리고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 어떤 점적인 이 개입을 하려는 게 바로 미국의 앞으로의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미국이 신고립주의 성향을 띠게 되면 결국은 개입이 줄어들고 미국의 힘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는 힘의 공백이 생기고, 그 공백을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메우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 전후,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 이후에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안보를 확보하는 기반이었던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트럼프 정부가 등장하면서 미국 사회가 양극화되고 포퓰리즘이 증대되면서 미국 우선이라는 게 결국은 미국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동맹이나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걸로 다루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가라는 거,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것이 결국은 동맹 경시와 신뢰를 저하시키는 그런 상황을 가져오고, 1기 때 대서양 관계가 상당히 위기였었죠. 독일에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12,000명 철군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근데 다 이행은 안 됐지만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아마 한국도 국방장관이나 NSC 보좌관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주한미군도 감축 내지는 철군 가능성이 꽤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게 그런 거고요. 그리고 반세계화를 미국이 선도하고 있죠. TPP나 파리 협정을 탈퇴하고 이민을 제한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과 물자와 자원과 자본의 흐름이 자유로운 게 바로 세계화입니다. 근데 세계화가 다 이제 단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치보다 이익을 중시하고, 트럼프 연설을 보면 자유를 언급하는 거 거의 없어요. 미국의 이익 확보, 아메리카. 그리고 굉장히 거래적으로 합니다. 미국의 이익을 충족하기 위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가 가장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2016년부터 20년까지 4년 동안 했습니다만, 다시 바이든이 되면서 동맹이 좀 회복이 되고 복원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뭐 가치 외교도 하고 다자 외교도 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나면서 유럽이 삐딱했는데 중국에 대한 입장도 바꾸고 미국과의 관계도 강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재선이 된 2기에서는 보다 강화된 미국 우선주의가 나타날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4년 동안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주변의 내각 인선 결과를 보더라도 충성파들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뒷받침하지 않는 인사는 가차없이 아마 자르버릴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양원, 상원과 하원을 전부 공화당이 잡았어요. 그리고 그 공화당도 전부 친트럼프 인사들입니다. 거기다가 사법부, 대법원 9명 대법관 가운데 6명이 보수계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행정, 입법, 사법을 트럼프
가까운 사람들을 다 구성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트럼프 주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정책, 충성 인사, 입법과 사법을 장악했고 이걸 기반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전하고 대중 압박을 강화하고 동맹국들을 조금 더 부담해라, 역할을 더 늘려라, 이런 요구를 할 겁니다. 네 번째 특징은 민주주의의 기반 침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국화가 서구 사회에서 진행이 되면서 민주주의의 경제적 기반이 약화된 겁니다. 중산층이 줄어들면 민주주의는 후퇴합니다. 그래서 중산층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 중산층이 이 나라의 그 정치의 중간에 서서 중점이 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쇠락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의양국화가 뭐 1대 99%라고 얘기했듯이 아주 심화가 되고, 그리고 기계화, 정보화, 이게 파괴적인 기술, disruptive technology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일자리 감소를 가져옵니다. 자동화하고 로봇이나 AI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자리를 줄입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가 지금 장기 저성장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무역도 줄고 경제 성장률도 줄고 그게 굉장히 지금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리고 중산층 감소 문제 있고, 사회 통합이 중요한데 사회 통합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미국, 유럽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현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극단주의, 포퓰리즘,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45년 이후에 소위 민주주의, 그다음에 자유, 그거를 측정하는 인덱스가 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에서 그걸 하고 다른 기관도 합니다만, 그 인덱스를 살펴보면 2005년까지는 꾸준히 개선돼 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는 꾸준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민주주의 상태입니다. 민주주의 기반이 약화되면 어떻게 되냐? 권위주의가 날갯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확산되는 거죠. 극단주의는 테러리즘의 온상이자 국제 안보를 위협합니다. 미국도요, 국내 테러 위협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의료보험회사 회장이 뉴욕에서 그냥 총격으로 그냥 즉사했죠. 근데 그 사람 뭐냐? 미국의 일부 사회에서는 아주 잘했다라고 그걸 해요. 왜 그러냐? 미국의 보험료, 의료보험료가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까 저 의료보험 회사 애들이 우리 의료보험 뜯어먹고 산다라는 인식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증오범죄로 이어지고 국내 테러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굉장히 내부 테러 위협이 자꾸 이 위험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만 세력의 호응해서 포퓰리즘을 자꾸 미국이나 유럽의 정치가들이 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트럼프고 프랑스의 르펜 저거고 독일의 AFC인가요? 그런 정당들이 이제 힘을 얻는 거죠. 포퓰리즘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아주 지금 앞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국제질서에 부정적입니다. 이런 민주주의를 이끌어야 할 선도국가들이 후퇴하면은 민주주의 전체가 후퇴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무역국가입니다. 가서 해외 시장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적인 삶이 거기서 나오는데, 민주주의가 권위주의 국가면 전부 부패하고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 경제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국가 입장에서는 민주주의 국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겁니다. 네. 그리고 서구가 경제력이 약화되면 어떻게 되냐? 대문제 신경 안 쓰고요, 자기들이 할 책무를 안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제 질서가 연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서구 연대에도 지장을 주는 브렉시트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영국은 유럽 국가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유럽이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영국이 떨어져 나오니까 세 축의 트라이포드 이 삼각대 중에 하나가 걷어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힘을 잃고 영국도 힘을 잃고. 그리고 디지털 독재가 하고 권위주의가 확산되고 지금 이 중국을 비롯한 권위주의 국가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독재가 훨씬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여행 하시면요, 이 장부채상 딱 하면 팍팍 불 켜지죠. 그게 다 정보 모으는 겁니다. 다 그리고 저 현찰 안 받아요. 전부 뭐 페이인가 뭔가 그거 갖고 해요. 그거 왜 그러냐? 그거 다 개인 정보예요. 그거 정부가 통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 어디서 뭐 했는지 뭐 다 나와요. 얼굴 인식되니까 뭐 거기 다 인식되고. 그야말로 이거는 옛날에 애니멀 파움 같은 그런 식의 통제 사회로 가는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되는 거죠. IT 기술이. 그걸 또 아프리카에 수출해요. 네. 이게 참 문제가 커. 아까 코로나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국제정치학자들이 세계사는 코로나 이전과 그 이후로 구분해야 한다. Before COVID-19, After COVID-19 이렇게 나눠야 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직장에서 일하는 숫자가 많이 줄었죠. 집에서 일하면서 줌으로 일하고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거 옛날로 돌아갔나요? 코로나 끝나고 안 돌아갔죠.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예전보다 훨씬 줌하고 대면 교육하고 하이브리드가 많아진 겁니다. 네. 물론 이제 변화가 얼마만큼 되냐, 속도가 얼마나 되냐 하는 건 이제 수습 기간이나 피해 정도나 대응 방식에 많이 의존을 하겠지만 상당히 심각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를 이 코로나19가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세계화를 지탱했던 사람, 물자, 자본, 기술의 이동에 제약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덜 개방적이고 저성장에 조정하기 힘든 세계가 되는 겁니다. 왜? 경제가 힘들면요,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좀 이게 돼야, 넉넉해야 뭐 서로 간에 이견이 있어도 그게 조정이 잘 되잖아요. 근데 서로 먹는 문제 갖고 다투니까 이게 조정하기가 힘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그런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미국 정치 분열은 트럼프주의가 부활되면서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미중 대립은 가속화되고 분쟁 가능성은 높아질 겁니다. 서구의 통치 능력은 떨어지고 유럽의 단결이 굉장히 저해될 겁니다. 러시아의 도전은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됐지만 제가 보기엔 러시아가 많은 시간을 더 줄였다고 저는 봅니다. 쇠약해지는 시간을요. 지금 러시아 경제는 전시 경제로 버티고 있습니다. GDP의 8%를 군사비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오래 못 갑니다. 지금 루블하고 막 뛰고 뭐 난립니다. 그리고 G0 시대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도 국제공무 문제에 대한 비용 지불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계화는 후퇴할 것이고 세계 공급망은 혼란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안보는 중요해지는 이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럼 미중 격돌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미중 경제력부터 살펴보면요. 2023년에 27조, 미국이 27조 달러고 중국이 17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대략 65%입니다. 한때는 이게 72%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제 위안화가 떨어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환율에 의해서 이 정도 차이가 났으니까 대강 보시면 70%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전망은 어떻게 되냐? 2030년 전후에서 중국이 GDP, 명목 GDP를 미국 따라잡을 거다. 그리고 2035년이 되면 미국, 일본 합한 것보다 중국, 홍콩 합한 게 더 커질 것이다. 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하나 말씀드릴 게 1985년에 플라자 합의를 합니다. 그때는 어떤 때였냐? 일본이 경제가 막 커져가지고
세계 2위입니다. 세계 2위가 1968년이 됐는데 80년대 초반에 가면 미국을 다 그러니까 일본 땅을 팔면 미국 땅 2배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뭐 일본 경제가 막 저거하고 그 소니의 모리오카 회장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해가지고 막 저거 했죠. 그래서 이제 미국 견제에 나선 게 85년 플라자 합의입니다. N을 250대 1에서 150대 1로 급속도로 N을 절상시킵니다. 마르크도 절상시켰죠. 근데 독일은 그렇게 타격이 안 컸는데 일본은 엄청 타격이 컸습니다. 그때 일본의 GDP는 미국 GDP의 32%였어요. 이거 수치를 왜 보여드리느냐? 지금 65%에서 70%잖아요. 중국을 견제하기에 미국이 나선 게 일본보다 훨씬 늦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미국이 그냥 정신이 없는 사이에 중국이 확 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견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늦게 시작을 한 거예요. 미국 최대 수출국 지위도 날아갔고요. 다만 미국 주식 시가총액이 39%였거든요. 40% 부분이었다가 24%까지 떨어졌어요. 2010년대 중반에. 근데 다시 올라서 지금 60%까지 갔습니다. 중국 시장이 지금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이를 보면 미국의 이제 전체적인 세계 경제의 비중은 대강 보면 25%를 중심으로 계속 꾸준히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아마 줄어갈 겁니다.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한계성장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미국 경제는 여기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대학, 혁신, 소프트웨어, 금융재정, 그리고 달러.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은 2008년에 말이에요. 정하니까 무제한 달러를 풀었습니다. 우리 아시아금융위기 났을 때 IMF에서 얼마 꽂았어요? 580억 불인가 뭐 꽂으면서 온갖 거 그냥 다 우리한테 저 경제 부과해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망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 달러가 기축통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차이는 뭐 엄청난 차이.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 택도 없습니다. 중국 위안화가 달러 지위를 가지려면요, 제가 보기엔 한 세기 걸려도 될까 말까요. 네. 중국 신용합니까? 국제사회에서 신용 안 하거든요. 네. 그런 강점이 있고요. 셰일가스, 미국은 이제 에너지 수출국이고요, 최대 수출국입니다. 사우디보다 더 많이 수출해요. 네. 그만큼 미국의 에너지에 강점이 있고 트럼프 2기에서는 에너지 값을 툭 떨어뜨리겠다는 거죠. 바이든 정부 때 억제했던 셰일가스 개발을 완전히 풀어가지고 석유 가격, 이 가스 가격 떨어뜨려서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 법인세 낮추겠다. 대신 법인세 줄여놓는 부분 관세 때리겠다. 이거예요. 간단히 요약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미국이 굉장히 강하고 다만 미국의 적은 저는 미국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내부 문제가 미국을 전복해. 잘 보시면요, 세계 역사상 제국이 망한 건 외부 침해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내부의 문제에 의해서 망합니다. 로마 제국 그렇게 해서 망했고, 터키 그렇게 해서 망했죠. 다 보면은 제국은 내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극화의 정치적 원란, 쌍둥이 적자, 그 다음에 사회적 통합 문제, 그리고 내부지향적인 성향으로 가면 이노베이션이 안 일어납니다. 인구가 이민에 의해서 늘어나던 미국이 인구가 안 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문제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게 이제 앞으로의 이제 미국의 과제이고, 다만 제가 보기에 미국은 자기 수정 능력이 한 250년 미국 역사에서 살펴보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런 민주사회의 강점은 자기 수정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최근에 뭐 경사태 때도 뭐 그런 게 나왔습니다만, 저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유연성, 리질리언스가 이런 사회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중국 경제는 어떠냐? 2030년경 1위 GDP가 될 거다.
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제조 공장에서 시장, 공급에서 수요 위주로 바꾸려고 하는데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지금 부동산 문제가 큽니다. 보통 건설 시장이 중국 GDP에서 약 30%를 차지하는데 지금 다 죽어버렸어요. 건설 시장.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사회보장제도가 선진국보다 훨씬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중국인들이 주머니를 안 열고 장래에 대비하는 겁니다. 저축률이 높아요. 소비가 진작이 되려면 저축이 줄어야 하잖아요. 안 줄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 그 공산당에서 하는 건 뭐냐? 투자를 계속 늘리는 거예요. 투자 늘리니까 어떻게 돼요?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공급이 늘어나는데 소비를 못 해요. 그럼 다 어디로 가? 해외 시장으로 옵니다. 덤핑으로 오는 거죠. 철강이 대표적인 케이스. 한국 철강 포스코 아주 힘들죠. 다 그런 것 때문이죠. 강제 그리고 시장의 규모가 크니까 유럽, 미국 기술회사 들어올 때 기술 이전하도록 강제적으로 합니다. 중국 고속철 많잖아요. 그거 다 훔친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상당 부분 독일, 일본, 이 프랑스 고속철을 도입하면서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빠른 속도로 지금 고속철을 한 거죠. 비슷한 것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아마 뭐 예외 같은 건 뭐 드론 같은 건 중국이 지금 세계 최고인데 그거는 미국, 중국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고 전기 자동차도 제가 보기에는 마찬가지 케이스고요. 그리고 공산당 일당독제가 경제적 효율성 추구가 이 테이크오프 단계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이 경제가 고도화되면요 혁신이 제일 중요한데 혁신을 잡아먹습니다. 창의성을 잡아먹습니다. 공산 통제라는 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중국 경제의 전망이 밝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5%대라고 하는데 올해 5%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근 중국 학자가 그 경제 성장률 과장됐다. 대개 한 1~2%는 과장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봐야 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착륙할 거다라는 경고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 디플레이션의 위험이 조금 커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되고 중국은 여기 열반 많은 경제사회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림자 금융, 사채시장 비슷한 겁니다. 이게 국유기업이 자꾸자꾸 늘어납니다. 사실은 국유기업을 민영화해서 효율화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뭐 가계부채 늘어나고 부동산법을 아까 말씀드렸고 부패 심하고 그래서 또 창의성 문제도 있고 해서 최근 차이나 피크가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뭐 인구 문제 이런 거 많습니다. 그리고 군사력 어떠냐? 미국이 압도적으로 군사력은 지금 현재 높습니다. 국방비도 뭐 2위에서 10위 합한 것보다 미국이 많습니다. 거의 이제 1조 달러에 육박해 가고 있고요. 군사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AR라든지 퀀텀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압도적인 해 공군력인데 지금 문제가 생긴 게 해군력입니다. 배 건조 능력이 지금 1대 한 230으로 중국가 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 공격 능력을 최신하고 강화하고 있는 약 1조 달러를 10년간에 걸쳐서 지금 새로 하고 있고 세계 도처에서 미국은 개입을 해왔기 때문에 시점감이 풍부합니다. 중국은 1979년에 베트남 침공한 거 외에는 전쟁 해본 경험이 없어요. 인도 국경에서 조금 뭐 이렇게 인도군하고 잠깐 한 그거밖에 없었어요. 예. 그렇고 이 방대한 동맹 연합을 미국은 가지고 있어요. 70개. 그리고 군사력 유지에 이제 어려운 게 문제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재정 적자가 커지니까 군사비를 많이 늘리는 게 어렵고 해군력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고 이제는 냉전 시대와 탈냉전 시대 때는 프라이머시를 우위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3대 전략 지역인 동아시아, 유럽, 중동 중에 2개의 전쟁은 커버할 수 있겠다라고 초기엔 그랬는데 그거 오바마 정부 때 폐기했습니다. 예, 1.5 하나는 그 직접 개입하고 0.5 하나는 간접적으로 개입해서 대응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바뀌었고 그것조차도 아마 줄어들 한계 전장 대응하는 걸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역 분쟁은 지역 동맹국 유럽의 경우에는 나토를 통해서 이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가장 전략적으로 첨예하게 중국과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일본, 한국, 호주를 엮는 그리고 또 뭐 피남, 동남아, 인도네시아 이런 식으로 엮어가는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들어서면 동맹국이 역할도 늘리고 부담도 늘려라라고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굉장히 외교안보 정책이 이제 공세적이 됐습니다. 그 시진핑 3기 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대국 외교로 전환했고 현상 유지가 아니라 도전 세력이죠. 그리고 공세적인 외교 행태로 그걸 분발 유의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예전에 등소평 이 부주석이 얘기했던 도강향에 발톱을 감추고 때를 기다려라 라는 걸 걷어쳐버렸죠. 그러면서 뭐 1대1로 AIB 설립, 아시아에 의한 아시아 안보, 결국 아시아는 중국이 차지하겠다는 거죠. 핵심 이익 자꾸자꾸 늘어난다. 전에는 대만, 티벳, 위구르 3개였습니다. 자꾸자꾸 늘어납니다. 전랑외교, 울프 워리어 디플로마시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공격적으로 이 중국 외교관들이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세적으로 바뀝니다. 군사력도 많이 늘렸어요. 해군력을 특히 강화했고 젠 20 스텔스 전투기도 만들고 DF 동풍 21, 26 이게 지대함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항공모함 때리는 미사일 만들고 지금 핵탄두가 현재 600개입니다. 2030년 1000기, 2035년 1500기로 지금 늘려가고 있고요. 국방비도 연 10%씩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 자체가 공세적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서태평양에서 세력권을 구축해서 자기의 영향권을 만드는 그런 걸 하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미국을 쫓아내야 하니까 그게 접근 지역거부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1열도선과 제1열도선에서 미국의 해외 공군력을 쫓아내는 그러한 점을 하고 해양 국가로 변신하고 친중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지리, 무역, 기술, 에너지, 동맹, 군사력, 소프트웨어, 인구 면에서 중국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세력화에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대등한 실력을 구축했다는 게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의 발언입니다. 왜 그러냐? 중국은 영내고 미국은 태평양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미국의 군사력을 동아시아에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지리적으로 불리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미중 간의 전략 대결이 첨예화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마지막으로 간단히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미들 파워입니다. 아직은 그레이트 파워 단계 못 갔습니다. 여러분 통일하고 뭐 한 세계 5위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면 그레이트 파워 지위에 가겠죠. 그 전까지는 중견 국가입니다. 거기에 맞게끔 기민하고 유연하게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노력을 해가지고 또 한미 동맹이 중요한데 미국이 신고립주의에 빠지고 있으니까 일종의 해칭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틈새 전략, 빈틈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 빈틈을 중견 국가로서 적극 공략하고 소위 사강 외교를 넘는 다변화를 해야 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그리고 외교에 공짜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줄 것이 있을 때 내가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레버리지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되고 좀
실사구시적인 실용적인 외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 유교에 있어서 조금 그런 면이 약하고요. 과거에서 미래로 그리고 피해자 의식을 좀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너무 피해자 의식이 강해요. 두 번째, 북한 핵 문제는요. 이제 비핵화의 가능성은 거의 저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비핵화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비핵화의 그 기치는 계속 들고 가는데 중점은 비핵화에서 저는 억지와 방어로 바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북한의 무모한 핵 도발을 우리가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 문제라든지 우리 자체의 그 핵 개발 잠재 능력을 갖추는데 좀 더 노력을 해야 할 거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삼축 체제, 3K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킬체인하고 뭐 대량보 응징 보복, 그다음에 KAMD 즉 우리 한국형 미사일 방어 이거를 확실하게 실효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워싱턴 선언에 의해서 미국의 확장 억지가 좀 더 투명해졌습니다. 그거를 더 확실하게 해서 우리가 미국의 핵 사용 그 과정에 우리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세 번째, 경제 안보를 강화. 이제는 경제와 안보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기술에 앞서는 것이 바로 안보입니다. 그래서 경제 안보를 그러니까 경제 기술 외교 안보를 상호 연계를 강화해서 새로운 기술과 전략 기술에는 국력을 총동원해서 우리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야 되고 그 확보한 우위를 미국과 함께 또 다른 유사 입장 그룹과 함께 지켜나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권위주의 국가군에 대항하는 그러한 능력을 키워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저는 우리의 전략적 공간이 확보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구와 긴밀히 연계하고 그리고 일관성 있게 미중 관계에서 무슨 뭐 쪽제비 같은 그런 행동을 했다가는 부록도 있고 개도 있고 다 이러고 그리고 경제안보 국내 체제가 지금 우리는 개별법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단일법으로 만들어놔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도태평양은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가 2022년 12월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밀고 가야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의 위상도 제고하고 우리의 어떤 경제 안보의 활력을 찾아야겠고요. 분단 관련 및 통일은 결국은 저는 통일 외교는 인내, 일관성, 실사구시, 즉 3P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Patience, Persistence, and Pragmatism. 이 세 개를 가지고 꾸준히 북한을 변화시킬 때 저는 통일의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무슨 남북 합의한 통일이요? 없습니다. 그거.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북한에 변화하고 북한의 체제가 바뀌었을 때 그때 기회가 왔을 때 독일처럼 북한 주민이 한국에 오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분단 관리 통일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할 거고요. 우리는 소프트 파워 강합니다. 지금 뭐 K컬처가 강합니다만 우리 국가 브랜드 파워는 아직 여전히 낮습니다. 그래서 국가 브랜드 파워를 높이고 소프트 파워를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하드 파워에서 좀 약한 부분을 보완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장 동력 창출하고 무역 환경 확보하는 것, 즉 경제가 외교의 출발점입니다. 경제 안 되면요 외교 못 해요. 국방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확실하게 챙기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짧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대사님 말씀 잘 들었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제가 최근에 에이미 추어라고 예일대 교수가 쓴 책 중에 정치적 부족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제 그 안에 미국에서 실패했던 그 국제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실수했던 부분이 부족주의를 이해를 못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심으려고 하다가 이제 미국이 패한 케이스, 이게 뭐 비엔남 전쟁도 마찬가지고 뭐 이라크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지금의 미국은 다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국 우선주의가, 전 트럼프님이 괜히 생겨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가 어제 이제 강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미국의 약화됐던 점이 뭐였나 했더니 국내, 저도 미국에서 15년 있었고요. 그 집단 정체성, 체제 정복 방법론을 이제 중국에서 쓴 거죠. 근데 저도 거기에 굉장히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그 자체 미국을 부패시키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문을 열어준 케이스거든요, 경제적으로. 너네도 좀 살아봐라, 불쌍하고 사람도 많고 하니까. 근데 열어줬더니 중국은 이 공산화 자기 그 정체성 때문에 경제, 말씀하신 대로 경제를 딱 손에 쥐어주니까 바로 탈변해가지고 패권 전쟁 싸움에서 우리 뭐 팀 마셜이 말한 뭐 지역적 힘으로 봐서 사실 미국의 게임이 안 되는 게 중국인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주변 동아시아 국가들을 갖다가 먹어치우면서 그걸 정복시키면서 지금 미국에다가 대항하는 거잖아요. 그 예로 지금 우리나라도 내전 중인 거고, 그래서 이게 이 그 정치적 부족주의의 그 에이미 추아가 했던 말 중에 이제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 수능성 연구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솔로몬 애쉬라는 굉장히 이제 1950 몇 년도에 이게 1951년도인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험이 시작된 건데, 사람들이 굉장히 수리력이 똑똑한 사람이, 이게 계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오히려 가짜 정보에 금방 흡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짜다라고 집단이 거짓된 정보를 막 흘렸을 때 거기에 흡수되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자기가 머리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문제점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도 저는 이제 충분히 부합하지만 저 트럼프가 왜 네이티비즘을 선택을 했냐, 왜 우리나라 먼저 우선주의가 된 거냐면 타국하고 좋게 지내고 선을 베풀었더니 그 선을 역으로 악으로 쳐서 대항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1순위가 돼서 우리나라도 똑같이 어떤 게 최소한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외교를 할 수 있는 그 레버리지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정말 우리나라가 먼저 우리나라가 똑같이 우리나라 자국 우선주의가 돼야 되지 않나. 나는 그거가 더불어서 이스라엘에서 계셨으니까 더 아실 거예요. 저희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지금 한국에서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지금 왜냐면 제가 반하는 의견도 있으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지금 한국에서 지사장을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을 보면 팔레스타인 그 국경 지역을 보면서 언제 어느 때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우리나라도 똑같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나라가 먼저 그 트럼프쯤에 저는 반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트럼프쯤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라는 뭐 수기라는 말까지 두고 있지만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잖아요. 이 탄핵 계엄 명령 내린 것도.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대사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현 시점. 예, 뭐 트럼피즘이 나온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미국의 대외 정책이 사실 2001년에 9.11 테러하고 2001년에 중국의 WTO 가입을 승인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을 아프간하고 이라크와 함께 했던 거 20년을 했고 매일 3억 불씩 전비를 지출했습니다. 그게 미국을 약화시킨 하나의 원인이었고, 두 번째는 중국이 무역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하면 민주화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전제가 틀렸던 거죠.
그러면서 중국이 경제력을 아유, 죄송합니다. 갖추게 되니까 오히려 미국에 도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미국의 그러한 정책이 틀렸다라는 인식하에서 이제 수정을 한 것이고, 저는 바이든 정책이 트럼프 정책보다는 훨씬 더 이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동맹과 함께 중국을 또 러시아를 견제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 미국이 결국은 그 고립주의의 대가를 저는 치를 거라고 봐요.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뭐 미국이 워낙 지금 다급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한국이 트럼피즘을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은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무역 의존도가 거의 100%, 지금은 이제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은 나라에서 코리아 올리, 코리아 이랬다가는요 시장이 잃고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오히려 우리 같은 경우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끝까지 뭐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함께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미국도 어떻게 하면 인게이지 시켜서 서구가 이러한 그동안의 전후 질서를 유지해왔던 걸 지켜나갈 것인가,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어느 나라나 자국 이익은 다 챙겨요. 그러면서 근데 그 미국 같은 큰 나라, 자체 컨티넨탈 이코노미로 되는 나라 하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지금 뭐 보면은 현실적으로 보면 완전히 내수 개발하면서 다 쫓아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쫓겨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할 수는 없고요. 우리는 시장을 전 세계에 넓히는 노력을 계속해야지 되고요. 그리고 이 민주주의 확산하는 노력 계속 해야지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경제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미국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 파워포인트 제일 앞으로 좀 돌려봐 주시겠어요? 이게 뒤로 안 가네. 예, 그 다음에 여기서요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기후 위기 에너지 변화 그 항목에서 탄소 중립이라고 하셨는데, 예. 지금 지구 온난화, 지금은 또 기후 변화, 기후 위기로 이제 말을 바꿨더라고요. 처음에는 몇 년 전에는 지구 온난화인데, 근데 그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탄소 때문이다, 온실가스 때문이다 이러고 해서 뭐 난리를 쳐가지고 엘고와 그 미국 부통령하고 IPCC가 완전히 사기를 쳐가지고요.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까지 쓰고 다큐멘터리까지 찍고 해가지고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그게 사실은 완전 사기라는 게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박석순 교수님이 그 환경과학 이쪽, 기후 이쪽에는 1인자신데 그린피스 창립자도 지금 그린피스가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탈퇴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열렬하게 그린피스 반대 안티 그린피스 운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즉 탄소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내는 탄소 때문에 기후 위기가 오고 있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지구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그린랜드가 이름이 왜 그린랜드였겠어요. 초목이 우거져 있었거든요. 즉 지구의 온도는 지구 전체 그 역사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즉 인간이 만들어내는 탄소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식물 생장에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현 상황이
지구 역사상 제일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은 시기다라고 지구 과학자, 물리학자 이런 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그런데 왜 탄소 중립이라는 말을 그 리더들이 써가지고 뭐 탄소생이 그다음에 ESG를 해야 된다느니 그러면서 기업을 왜 억제했느냐. 이게 새로운 비즈니스거든요. 사람들을 다 속여가지고. 그래서 박석순 교수님이 그 번역하신 뭐 쓰신 책도 있지만 번역하신 불편한 사실, 엘고아가 쓴 거는 불편한 진실이고요. 거기에 대항해서 쓰신 게 불편한 사실이라는 그 번역된 책이 있으니까 그거 꼭 보시고 박석순 교수님의 유튜브가 또 있어요. 그거 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탄소 중립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 제가 잘 알아듣겠는데요. 네. IPCC라는 게요, 전 세계에 수천가 과학자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근데 박석순 교수님 혼자서 그렇게 혼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혼자 아니에요. 아니 그런 그거는 팀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네. 제가 얘기하면 이 정도로 하시죠 네. 이제.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팬데믹 저게요. 팬데믹이라고 이미 밝혀졌어요. 지금 로버트 주니어 케네디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해당하는 거기에 이제 취임하셨잖아요. 다시 이제 저 팬데믹이 아니라 플랜데믹이다라는 것이 밝혀질 겁니다. 아니 글쎄 뭐 그거는 뭐 워낙 요즘 뭐 그런 게 많으니까 일종의 컨스피러시 시오리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코비드 19만 해도요 공식 기록이 7억 명이 걸려서 700만 명이 죽었어요. 그 이코노미스트는 그거의 3배가 죽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까? 정확한 사인이 바이러스 때문이 아닙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그거는 건 전 도저히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고요. 나중에 두고 보십시다. 그럼 보시죠. 지금 그걸로 우리가 얼마나 지금 고통을 겪었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건 좀 그렇죠. 알겠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받겠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강사분께서는 주제를 가지고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걸 저희들한테 이 강의를 가지고 논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으로 좀 부딪히는 일들은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강의를 들으시고 내가 거기에서 얻을 것을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논쟁의 도구로 사용하시지 마시고 좋은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각수 대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